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또 지금 다시 전세 계약 하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여전히 이제 전세 계약을 구하는 건 너무나 아직도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너무도 운에 맡겨야 되고 예, 아직까지도 너무나 위험한 게 사실이고요. 전 국민이 약간 그런 지금 리스크를 껴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이 전셋집 말고 월세집 보여주세요 라거나 혹은 전세를 구할 거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 갈래 라고 하면서 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런 좀 소형주택의 전세는 사실은 현장에선 씨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한 전세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네. 뭐 아파트가 아니면 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지금 전세를 구할 거면 아파트가 아니면 다 위험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혹시 뭐 왜 다 리스크가 있냐 하면? 그거를 설명하면 뭐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편집하셔도 돼요. 네. 어려운 거구나. 좀 어렵긴 해요.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설명해 볼까요? 한번. 일단 근데 이제 이 전세 계약 자체를 네. 좀 생소해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우리나라가 유달리 많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느 나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금융까지 껴가면서 하진 않아요. 대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진. 네, 그리고 그마저도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없진 않은데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달하는데 근데 그만큼 위험성은 안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전세 계약 자체가 뭐 그 기원 뭐 올라가면 뭐 저기 막 고려 시대도 나오고 뭐 조선 시대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적인 이 전세 계약의 원형은 이제 그 1970년대 이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그 수출을 위한 산업화를 위해서 이제 온 나라가 총력을 다할 때고 이제 그때 그래서 그때 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게 되게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그 개인 대출을 받는 게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모두가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산업화를 위한 돈을 쓰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업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또 하나의 특수성이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이 부족해지죠. 임차인 입장에선 집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뭔가 도시는 계속 개발이 되고 저기 막 강남 개발되고 있는데 내가 저기를 지금 당장 살 돈은 없고 대신 나는 여유 있는 집이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그러면 이 집을 이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 대신 목돈을 받아가지고 이 목돈을 조달해서 저기 강남에 지금 땅값 오르는 것 같으니까 저길 좀 빨리 사자 라고 이렇게 해서 전세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세라는 계약은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그 집에서 무이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면서 동시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채권 채무 계약이죠. 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냥 무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다가 또 거기서 땅값이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하는 점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월 나가는 주거비를 아껴가지고 이렇게 임대인한테 맡겨놨다가 나중에 이 보증금을 차곡차곡 쌓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저축한 금액으로 나중에 나도 집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나름의 윈윈 관계가 있었어요.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이게 존속이 되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2008년 이후로 이런 기존에 유지해왔던 이런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가 이제 집이 떨어지니까 나는 집을 사지 않고 난 전세로 들어가서 상황 추이를 볼래 라는 심리가 그 당시에 너무나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이제 전세가가 오르고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전세 대출이 또 생기고 전세 대출만 하니까 또 불안하고 그리고 건설사도 계속 미분양이 생기고 하니까 여기를 국가가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 전세 계약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장려를 했던 게 또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임대인들 저희가 뭐 세제 혜택 드리고 행정 혜택 드릴 테니까 집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 많이 놓으시고 이렇게 대신에 그 임대료 조금만 올리세요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 사업자도 막 부여해주면서 이렇게 부추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 사기를 위한 아주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전세 계약의 이제 태생적인 리스크는 뭐냐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크게는 몇 억까지 가는 건데 이 금액을 생판 본 적도 없는 그냥 생판 남에게 맡겨야 돼요. 바로 뭐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아니면 건실한 임대인인지 알 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제때 돈을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딴 마음을 먹고 떼먹었거나 혹은 임대인이 나는 원래 그럴 목적은 아니고 때 맞춰 돌려주려고는 했는데 내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먼저 끌어다 쓰고 지금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전세 사기 대란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전세 그 계약을 한 임차인은 대출을 끼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 책임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여러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임대인이 집을 정말 무지성으로 무자본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늘려요. 수백 채, 수천 채 이렇게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수천 채를 돌리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모으면서. 보증금으로 이제 저 집 사고, 네. 저 집 살 때 이제 또 보증금 또 받아가지고 저 집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려막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안 되게 돼 있겠죠. 지금은 되긴 하는데요. 조금은 막았는데 완전히 먹지 못했어요. 옛날엔 그게 아예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사기를 하려는 사람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로 무진장 늘릴 수가 있던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전세 계약을 하신 임대인들이 뭐 많아도 뭐 한 대여섯 채만 하고 10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그냥 소소하게 임대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 한 5년, 10년간의 전세 사기는 뭐냐면 아예 작정하고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제 임차인 돈, 은행 전세 대출금 임차인한테 받아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집을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다 사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개 중에 한 100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한 10채 정도 그냥 경매 넘겨가지고 거기서 뭐 밀린 대출금, 밀린 세금 이런 거 다 떨어버리고 또 계속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세가 오르면 나는 그거 팔아가지고 또 이제 돈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성행했다는 게 최근 전세 사기의 이제 차별점이랄까요? 그런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뢰 사회라고 해서 택배도 막 집앞 그냥 놓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신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컴퓨터도 놓고 가고 막 서로 이게 유럽과 비교해서 되게 좋은 점이다라는 어느 사회학자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수긍이 되는 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 외국은 하도 이렇게 작은 거 훔쳐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전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냥 개인 간에 옛날에는 상호 신뢰해서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살게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저도 옛날 대학생 때 집이 그냥 종이에다가 사인해갖고 막 1년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법적인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믿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그냥 소소하게 따뜻한 사회 막 이러면은 작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는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설쳤을 때 그 리스크를 이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실 구멍이 있는 문제였던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소하게는 그렇게 많이 훔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엄복동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많이 훔치고 자전거 그리고 고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아하. 그리고 훔쳤을 때 잡기 어려운 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가 된 이면에 사실은 그게 진짜 마음씨가 좋아서 서로를 믿기 때문에 뭐 안 훔치고 신뢰한다 이런 의미보다 결국에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카페 이런 데 CCTV 다 있잖아요. 그냥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안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냐면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세 사기가 지금 뭐 2020년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확 이렇게 막 생긴 게 아니라 2010년대 중반에도 있었고요. 2019년에도 되게 대대적으로 터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 검찰 뭐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 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솜방망이고, 심지어 2019년에 그 강서구 일대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가 수백 채가 터졌는데 그때 사건이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걸 그때는 인지도 못했을 뿐더러 전세 사기가 2022년 이후에 이렇게 정말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그때 돼서야 2019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찰에 지금도 전세 사기가 이렇게 빈발하는 지금도 경찰에 가서 전세 사기인 것 같으니까 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받아줘요. 지금도 이제 이거 그냥 민사 채무 문제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시선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게 한두 명 가서 이렇게 수사 안 해주거든요. 한 20명 단체로 고소를 해야 이렇게 그래도 이거 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수사를 하지.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렇게 전세 보증금 한두 명 안 돌려준 거 이거는 뭐 수사할 거리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 가봤자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실형 뭐 한 2, 3년 때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로 치부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오니까 이 사회는 전세 사기 저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전세 사기 이제 그냥 계속 더 조직적으로 잘 쳐봐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한 다큐에서 이 업계 쪽 사람들 만났을 때 실제 오피셜인 거예요. 예전에 전세 사기를 쳐봤는데 경찰에서도 뭐 국가에서 신경 안 쓰더라.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사기를 쳐봐도 되겠다는 그린라이트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 예방, 뭐 가해자 처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전세 사기가 이렇게 누적되어서 쌓여왔었던 거고, 이렇게 폭탄을 돌리다가 지금 확 터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됐던 건데, 그렇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네네네.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개인이 만약에 한 2억, 3억 그게 전세했는데 자기가 문제가 생겼어, 전세. 그럼 이게 돈 받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만약 혼자만 이렇게. 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거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부의 입장, 그리고 뭐 임대인들의 입장. 내가 왜 국가가 나서야 되냐? 너네끼리 한 건데. 그냥 뭐 거구나. 알아서 한 건데 왜 그냥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 그리고 뭐 일부 임대인들의 입장이고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계약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돈 못 받았으면 그거 사기거든요. 그냥 심정적으로 그냥 그게 바로 사기예요. 뭐 그렇죠.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안 해도 네. 아니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냐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사기의 감정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이게 거리가 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말 고의성이 있었냐, 정말로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재판까지 가서 법적으로 따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못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고 뭐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라는 거죠. 네. 그냥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얼핏 들었을 때 느낀 점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계약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그 건물의 그런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그거 권한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보증금 보증보험 그게 다 계약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 건물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중간에 제3자 국가든 뭐 다른 뭐 보험기관이든 간에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걸 해주고 그 다음 계약이 진행되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되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보험도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들 수 있는 건데 네. 문제가 생기면 보험도 안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이거를 조정하는 게 과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부동산 관행이라는 게 사실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집을 임대를 놓기 전에 이 집이 정말 안전하다, 시설물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집의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니까 믿고 계약을 해라가 정상인데. 그렇죠. 우리 자동차 살 때도 그렇죠.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중고차 살 때도 이런 걸 안내하잖아요. 침수됐는지 뭐 다 보고. 근데 이런 거를 안 봤던 거예요 그동안. 안 보고 그냥 임대인이 갑이니까 이 집에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임차인이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집이 급하고 하면 이렇게 돈을 보증금을 맡겨 놓으면 임대인은 받자마자 그걸 이제 다른 데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냐 라고 했을 때 그거 나중에 뭐 후속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그 돈으로 매겨주면 되지 라고 했던 게 우리의 부동산 관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뒤로 오건 그러니까 후속 임차인이 생기건 안 생기건 세입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돈을 나는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돈을 받아서 그냥 임대인이 알아서 굴려도 되는 그래도 뭐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네. 외국에서는 사실은 보증금을 받는 용도가 뭐냐면 임차인이 이제 월세를 몇 달치 안 냈을 때 깐다거나 혹은 임차인이 어떤 이 시설물에 좀 파손을 일으킨다거나 했을 때 수리를 해야 되니까 시설을 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예치금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받았던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가면은 월세 한 3개월치 한 6개월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출로서 기능을 해왔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유독 높은 거죠. 지금 월세 한 20몇 개월치, 30개월치 이렇게 받는 건데 그걸 그냥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다른 데 써버리고 그냥 이제 임차인한테는 후속 임차인 돈으로 받아라 라고 하면서 굴러왔던 게 우리의 전세계약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안전한 사람이냐 그리고 건축물이 안전한 상태냐 라는 거를 이렇게 임차인이 사실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권리잖아요.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참 까탈스럽네 계약 안 해?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알려고 하면 임대인의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않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네. 좀 바뀌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여전히 턱없이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거는 뭐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현대 금융사회에선 존속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이걸 이제 무이자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여기저기 집을 사러 다니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떨어지려는 집값을 떠받치는 그런 용도로 작용을 하는 게 전세 보증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출을 통하지 않고는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이런 임대인의 보증금 위반안이 너무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보증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야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호를 해주다가 국가기관인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도 작년에 4조 원의 손실을 냈어요. 그게 전부 다 국민의 혈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손실을 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속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미 보증금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가 경기가 변동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기도 하는데, 내려갔을 때 나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는데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가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모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도 기존처럼 전세 보증금을 내가 삼진도 쓰듯이 저기 막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보증금을 받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적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임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좀 상식들이 사실은 좀 통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규제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운동 흐름이 두 가지겠네요. 이게 전체 제대로 이렇게 조정해 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전세 자체를 그냥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사실은 뭐 이 운동의 흐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 사람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지난 2년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거 가지고 이제 아웅다웅을 했고요. 이 사회적 피해라는 공감 속에서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네, 사실 그거를 설득하는 것만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해서 이게 국가적인 책임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좁히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었고, 두 번째 트랙은 이 전세 사기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뭐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도 이제 그런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이걸 가지고 임차인과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온 문제들, 그리고 이게 전세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포함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전반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정말 쉽지 않은 장기적인 과제가 있고, 세 번째 트랙으로는 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거냐, 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전세 사기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최근에 그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제일 허탈하게 만들었던 일이 뭐냐면, 그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말 수천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에 대해서 그 1심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법적인 처벌 기준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중 처벌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2심 판결이 지난달 아니죠 8월 말에 나왔는데, 이제 그때 거의 뭐 사실상의 무죄 판결. 그러니까 주범은 원래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7년형으로 감형되고, 공범은 대부분 무죄 혹은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쩌라고, 진짜 전세 사기 하라고 부추기는 건가 싶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랑 서로 명의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 일대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거든요. 네. 이런 근데 왜 절반?
다 집행유예, 무죄 이런 걸로 풀려났어요. 이런 혐의가 없다라고 재판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국의 이제 전세 사기 가해자들과 전국의 피해자들과 재판부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볼 때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신 걸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사기 행각이 이렇게 명백한데 엄중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전세 사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주 상심도 했고 이제 앞으로 또 활동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또 신발끈을 또 다시 묶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군요. 네. 만약에 주변에 아는 뭐 2030 친구에게 만약 권면을 한다면은 그냥 아파트 월세 아니면 아파트 전세나 그다음에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서 살아 집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이거를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뭐라 말해주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월세를 가자니 대학가 기준으로 요즘 월세 막 진짜 코딱지만한 방에 1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맞아, 월세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하여튼 쉽지 않고, 그리고 전세를 가자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전세는 지금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파트 전세를 가자니 아파트 전세는 너무 고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영끌에서 집을 사라? 라고 하기에는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의 그 집 뭐 아파트 기준을 따졌을 때 이제 평생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이제 사야 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렇다라고 그냥 뭐 아파트 대신에 뭐 빌라나 이런 데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게 자산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나중에 이걸 뭐 되팔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정말 평생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제 요 지역에서 난 여기서 정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직업상 좀 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네. 이게 청년층일수록 이게 학업이나 직장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이유로 이동이 너무 많잖아요.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 가세요라고 하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계속 줄어요. 공공임대주택 일종의 공공임대주택 사시잖아요 지금. 근데 경쟁률 진짜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막 그냥 뭐 LH 막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뭐 200가구 모집하는데 4만 명 몰리고 뭐 이런 거 진짜 현실이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 영향이에요? 이게 줄어드는 게?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은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근데 정부가 자꾸 정책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예산을 뭐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우리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속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약간 답이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선뜻 뭐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하면 혹시 뭐 서울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 근교에 가족 집이 있으면 같이 사셔라.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나오면 고생이다. 지금 나오면 진짜 고생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래도 정말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반전세라고 하죠. 보증금은 그래도 월세보다는 좀 높게 하지만 또 완전 전세는 아닌 이런 매물을 좀 찾아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죠. 2, 3천 정도? 뭐 보증금 여력이 좀 더 있으면 5천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조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게 또 복잡한 개념인데 소액 임차인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제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도 최우선적으로 이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또 복잡한데 하여튼 집에 만약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대출 받은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신축을 했는데 집주인이 또 한 24년 한 6월 기준으로 근저당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이하로 보증금 계약을 하면 나중에 한 5,500만 원 정도는 먼저 받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잘라서 지금 봤을 때 1억 6,500만 원 이하로 계약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또 리스키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그렇고 그냥 안전하게는 한 5천 정도까지만 이렇게 계약하시고 나머지 그냥 월세 내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장 쪽 그 선에선 보호받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선 그래도 보호를 많이 월세를 받는다. 낮추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그 정도가 현실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렇군요. 잘 찾아보면 그 사회주택이라고 이렇게 민간에 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들이 좀 있어요. 그런 주택을 찾으면 거기는 시세보다 좀 더 한 20% 정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서 그런 데는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물량이 많이 없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 같아요. 약간 갑사도생으로 생존을 해내야 되고 직장 문제도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용히 지금 많은 청년분들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게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시대네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돈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문제를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좀 건강한 대화를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 이런 거 막 고민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뭐 인승전 하다가 지금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자로 가고 그리고 주거 문제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월세가 많냐 전세가 많냐 이런 얘기하다가 난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나중에 꼭 집주인이 될 거야, 아파트 매매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그 논리를 건너뛴 채 결과만 남고 근데 그마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제대로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괜히 뭐 좀 속물적인 거 같고 이러니까 좀 괜히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좀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오히려 더 얘기 오픈해서 많이 고민을 나눠야 하는 주제인데